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같이 독서하고 글 쓰고 말하기를 실천하는 불독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비타 악티바 시리즈 중에 7번째인 IMF 위기라는 책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IMF라는 말을 처음 듣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IMF라는 말을 들으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국제은행입니다. IMF는 1945년 설립된 국제은행으로 국제통화기금의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부각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경제 위기를 맞은 나라에게 돈을 대출해주는 일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역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의 의미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1997년 한국 정부는 보유한 외환이 바닥이 나는데요. 안타깝게도 대외 채무의 빚을 갚지 못합니다. 즉 국가가 부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IMF의 도움을 청하게 되고 막대한 돈을 지원받게 됩니다. 막대한 돈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안 되시죠? 어느 정도이냐면 대한민국의 총 지출 금액 중 약 50%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 IMF의 지원을 받음으로 치러지는 대가는 컸습니다. 아무튼 이 시기 이후로 한국 경제의 성장은 퇴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회적인 문제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IMF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어떠한 이유로 설립되게 되었는지 말이죠. 먼저 IMF라는 국제은행은 어느 특정한 대상의 소유로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은행처럼 어느 곳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인 회원국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들은 IMF에 납입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금을 많이 낸 나라일수록 비례하게 발언권의 영향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IMF에 납입금을 최고로 많이 내는 나라가 어디죠? 네, 바로 미국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여기서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IMF의 등장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처음 세계 경제는 영국을 중심으로 근본위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본위제란 각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만큼 자국의 통화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 비율에 맞게 각국의 통화로 자유무역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하느라 힘들어하던 나라들이 근본위제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유무역이 아닌 보호무역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태환할 수 없는 종이돈을 마구 찍어대다 보니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발생하였고 일부 국가는 소련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 정부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헤게모니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볼까요? 자본주의 나라들은 경제 위기들을 극복하고자 경제 블록을 형성했는데요. 경제 블록 안에 있는 나라들 간에는 거래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을 선진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미국, 영국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블록 외부에 있던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앞에 언급한 나라들과 거래를 할 수도 없었고 거래를 하더라도 높은 관세로 인하여 시장의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일본, 독일과 같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후발 자본주의 국가가 선택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다른 경제 블록에 포함된 이웃 나라들을 침범하여 새로운 시장과 상품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무슨 말 하려는 것인지 아시겠죠?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므로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본주의 나라들 간의 싸움으로 생기는 어눌한 미래에 중국과 여타 나라들은 사회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사회주의 나라 역시 위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자본주의 나라들이 모여서 사회주의 국가들을 견제하고 자본주의 나라들과 마찰은 피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러를 중심으로 한 고정 환율제입니다. 그리고 달러 중심의 고정 환율제를 규제하고 감독하던 기구가 바로 IMF였던 것이죠. 이렇게 IMF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국제은행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IMF가 미국 지배 체제를 정당화시킨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데요. IMF는 시작부터 불평등한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클라크 대학교 교수 및 연구진들이 이런 말을 했다죠. 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는 불경한 삼위일체다라고 말이죠. 실제로 IMF는 제3세기에 대하여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경제, 정치에 개입하여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 상황으로 넘어와서 경제 위기가 어떻게 하여 찾아왔고 IMF의 지원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을 하면서 경제 개방을 하였는데요. 경제 개방으로 해외에서 자금 조달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국은 여러 분야에 대규모 사업을 펼치고 있었기에 막대한 돈을 빌릴 수 있는 좋은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대규모 외국 돈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국 돈이 들어오면서 투기성 자금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투기성 자금이 무엇이냐면 치고 빠지기에 능한 돈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단기 이익을 노리는 돈으로 빌렸을 경우 단기간에 돌려주어야 하는 자본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단기간에 돌려주어야 하는 돈을 빌린 것이죠. 그런데 당시 한국에는 한보라는 대기업이 있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게 됩니다. 보통 대기업의 부도는 연이어 은행까지 부도 위험으로 만드는데요. 다행히도 대마불사란 말이 있듯이 국가는 은행의 부도를 책임져서 막아줍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부도는 나라 경제 전체를 위기로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점으로 외국의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불안함을 들며 투자했던 돈들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겠다고 재촉을 하지만 나라는 갚을 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는 부도를 인정하고 IMF에 도와달라며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IMF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을까요? 돈을 빌리려면 IMF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빌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IMF가 제시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조정입니다.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권들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기업의 구조조정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은행과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 시장에 더 많은 개방입니다. 이 말은 정부의 힘이 약화되고 시장의 힘이 더 커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볼게요. 사회 양극화 현상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소득의 격차로 생기는 양극화 현상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그렇게 나설 수가 없고 오로지 시장의 힘에 맡겨야만 한다는 것이죠. 결국 국가 주도의 발전 모델이 완전히 해체되었고 더불어 소득 양극화 현상은 이때부터 더욱 심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긴축 정책과 높은 금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높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나라 경제의 성장률은 낮아지고 연이어 고용 창출 능력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반대로 나쁜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고요. 비정규직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택 보급률이 올랐지만 주택 보유율은 낮아졌다라고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죠. 개인이 집을 두 채 이상씩 갖고 있으니 주택 보급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반대로 주택 보유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집 없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IMF 이후로 한국은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었고 아직도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를 한 번 더 경험했었죠. 이제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무색한 말이 되었을 만큼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의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장식으로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라고 달려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위기는 생각해보는 시간이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현 시대와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대처할 예정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처가 자신과 사회의 공존에 기반되는 것이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